모든 책임을 자민당, 관료 이런 데다가 돌렸습니다. 자기들이 하면은 절대로 그렇게 안 된다. 민주당이 유명한 이야기가 콘크리트를 중심으로 배분됐던 그 예산을 자기들은 사람을 위해서 쓴다. 이렇게 하면서 쉽게 말해서 선동을 했습니다. 출산율이 떨어지는 거. 가장 큰 일본이 이제 느낀 충격이 일본의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쟁이 아닌 상황에서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사실 인류가 모르겠습니다. 뭐 중세 흑사병이 창궐한다든지 엄청난 전염병이 있어요. 장티푸스라든지 이럴 때 인구가 줄었지만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인구가 준다는 것은 저희가 보통 선진국의 의료체계가 들어서 상상을 못했는데 가장 먼저 일본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제가 심하게 부각되니까 민주당은 이러한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육아수당을 지급하겠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1인당 26,000엔을 지급하겠다. 저희 돈으로 30만 원 조금 넘나요? 환율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만 지급하겠다. 또 여러분들 고속도로 가는데 통행료가 좀 부담이 되실 겁니다. 통행료 면제하겠습니다. 철저하게 포퓰리즘 정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자민당도 그 전에 포퓰리즘 정책을 썼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일본은 양원제이기 때문에 중의원, 참의원 양쪽에서 다 과반수를 획득하고 양쪽에서 법안이 통과돼야 모든 게 되기 때문에 만약 과반수를 확보 못하면 연립정권을 유지해야 됩니다. 일본의 연립정권은 벌써 16년, 17년의 역사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항상 연립 파트너는 자기들의 지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포퓰리즘적인 요소를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은 자민당도 그런 포퓰리즘에 의지해서 사실 지난 10여 년 선거를 치르고 정치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민주당이 포퓰리즘으로 나온다고 해서 자민당이 그에 대해서 정면으로 이념적으로 반박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좌우간 총체적으로 일본 사회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다음에 초조감, 특히 최근에는 이제 중국에 추월당한다는 것에서 이분들이 또 굉장히 당황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도 사실 생각해보면 동서냉전 종식 이후에 저희 한반도의 통일 기회가 찾아올 때 흡수 통일하면 한국도 부담이 많고 망해 하는 한마디 정도 공포에 사로잡혀서 북한의 경제 수준을 올릴 때까지 뭐 통일을 장래에 미뤄야 되느니 사실 한국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통일 비용 하는 말 한마디에 한국도 화들짝 놀라서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한 사회가 국가가 초조감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게 걷잡을 수 없는 현상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듯이 차분하게 생각하면은 여러 가지 문제를 장기적으로 풀 수 있는데 성급하게 거기서 허둥대면은 대개 좋은 결론을 내기 어렵습니다. 역사적으로 저는 뭐 일본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는 그렇지만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게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 사람들이 절망 속에서 결국 나치스 선동에 따라서 독일 국민들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가 참혹한 결과를 맞은 예가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도 뭐 전문가들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어째서 중국이 공산화되느냐? 그 중화 제국이 19세기 이후에 북미 열강에게 당한 굴욕을 벗어나기 위해서 굴욕을 벗어날 수 있다면 악마하고도 손을 잡을 수 있다는 이런 초조감 때문에 결국 공산주의를 허용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일본 사회가 저는 그 초조감 속에서 좀 냉정하게 방향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다마 정권은 노무현 정권하고 뭐 거의 같습니다.
학대마 정권이 언제까지 유지될지 좀 압도적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은 일단은 금년 7월 달에 예정되어 있는 참여연 선거까지는 가지 않겠느냐. 만약 참여연 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하게 되면 장기적인 정권으로 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고, 특히 그 군소정당과의 부자연스럽고 불편한 연립정권은 해소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연립하는 상대는 하나는 아주 극좌 3인당이고 또 한 정당은 뭐 의석이래야 참여해서 의석 한 5석밖에 안 되는 미니 정당들인데, 또 하나는 반대로 보수 색깔을 띤 정당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정책 목표와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참여해서 과반수 획득을 하기 위해서 지금 야합한 상태의 그런 연립정권입니다. 상호 정당으로서의 정당이나 가치관에서의 어떤 공유 뭐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드마 연립정권의 장래를 위해서는 하드마 정권의 지도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하드마 정권의 초기 실력자는 하드마 총리가 아니라 하드마 오자와 이치로 간사자입니다. 이건 뭐 한국에도 잘 알려진 상황이고, 지난번에 서울에 와서도 뭐 융숭한 대접을 받고 갔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 오자와 간사장이라는 분은,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선거 기술자입니다. 선거 기술자니까 작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4, 5% 정도의 의석을 차지했는데 3분의 1 조금 안 되게, 이게 전부 이 오자와 간사장의 타고나신 선거 지휘였다. 이렇게 해서 아주 카리스마 있는 실력자로서 지뢰골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는 반년 후에 있을 일본의 참여연 선거에 올인해야 되기 때문에 역시 이분의 선거 기술이 압도적으로 필요할 때입니다. 이분은 본래는 자민당 출신입니다. 당내 간사장까지 하셨는데 주류파에서 권력투쟁에서 밀리게 되니까 1993년에 자민당을 뛰어나와서 군소정당을 모아서 비자민당 연립정권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그 이후 일본 정치는, 그러니까 1993년 이후 일본은 지금 17년째 연립정권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연립정권이나 이런 거를 만들 때 흔히 정치인들이 정치개혁이라든지 여러 가지 명분과 목표를 내세우지만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대개 권력 획득 자체가 목표가 되고 맙니다. 원래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일본의 유권자들은, 국민은 보수주의를 무슨 사회주의로 개혁한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선택한 건 아니지만은 정권이 바뀌고 보니까 혁명적 상황이 시작됐습니다. 물론 유권자들은 혁명을 시작한 게 아닌데 일종의 혁명적 선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노무현 정권 같다는 이야기는 거기서 나오는데요. 노무현 김대중 정권 때 보여준 좌파적 사고방식이 일본에서 그대로 재현되는 게 아닌가, 그런 체질이 그냥 보여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선출된 정치가가 선출되지 않은 관료를 지배해야 된다. 유권자가 우리를 선택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정책은 전부 옳다, 비판해서는 안 된다. 저희가 예전에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일부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일부는 맞지만은 좌파적인 정치인들이 하는 말은 일부 맞는 말을 가지고 그걸 자기들에게 편리하게 선동적으로 가져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일본국 헌법을 전부 읽어봤습니다. 일본 헌법에 어디 정치가가 관료를 지배해야 된다는 법적 근거가 있나. 어느 나라 헌법이나 마찬가지지만 관료도 입법부도 행정부도 사법부도 모두 국민의 봉사자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상하관계가 아닙니다. 법에 의해서 부여되는 권한을 우리는 선거를 치렀으니까 정치인의 말을 들어라. 정치인들이 잘못 결정을 하더라도 따라와라 하는 그런 요구입니다.